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보람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몸과 마음이 아픈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명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한다는 뜻으로 재생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불교 교헌 총장 제2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원불교는 재생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생의사를 실천하는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인술의 고귀함을 실천하면서 재생의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남광주교당 신산 황신원교도 초대했습니다. 신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31년이라는 세월을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지난해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잠깐의 시간을 두고 머무르시다가 다시 한의원을 또 개원을 해서 지금 또 바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하시고 잠깐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 다녀오신 거예요? 네, 학교에 근무할 때는 저희가 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내서 여행 다니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제 환자도 봐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봄부터는 이제 제가 퇴임을 6개월 남겨뒀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가 이제 좀 느슨해진 근무를 좀 빼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더 나이 들어서 가기가 어려운 곳 세 군데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는 마침 또 아프리카 케냐 교당 봉불식, 어린이집 개소식, 또 뭐 훈련은 개소식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케냐하고 탄자니아 그 두 곳을 한 12일 정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인도의 이제 라다크 지방에 우리 교당을 비롯해서 라다크 지방을 다녀왔고 또 델리 교당도 가서 델리 교당 상황도 보고 거기에 또 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격려도 해주고 12월에는 또 가보기 힘든 우리 남미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5개국에 좀 유명한 곳들을 쭉 다니면서 관광을 했고 또 칠레에서는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우리 칠레 원불교 교당도 가서 또 그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교무님들이랑 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해에 그러니까 이 해외를 도대체 몇 나라나 다녀오신 거예요. 큰 묶음으로 아프리카, 또 인도, 또 남미 그렇지만 나라별로 보자면 정말 많은 나라를 한 해에 이렇게 다녀오신 셈인데 사실 그 30년 넘는 세월을 막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에 여념이 없고 또 우리 학생들 가르치냐고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잠시 놓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 정말 나와의 어떤 그런 진정한 대화의 시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렇게 원불교와 연관된 기관, 교당, 해외 교당을 방문하면서 봉불식에도 참여를 하시고 더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또 인상 깊었습니까? 네, 케냐라고 그러면은 그 동물 그렇죠. 또 동물들이 이렇게 신비의 동물의 세계에 나오는 그런 그 사파리 사자나 뭐 동물 사파리가 기린, 유명하거든요. 코끼리,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그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을 그렇습니다. 했나요? 가까이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거의 집차를 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전 장치가 갖춰진 집차를 타고 그 초원을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해서 좋은 뭐 무리의 어떤 네. 이제 야수들이 있다든가 하면은 거기를 안내해 주면은 그쪽으로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 동물이 예.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한 셈이네요. 이제 그게 예, 예. 케냐에서는 이제 그것이 네. 좀 관광 어떤 코스로 또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케냐 교당 본부식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네. 직업 훈련은 이제 이런 거 개소식 이런 것이 예.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케냐 아프리카라는데 원불교의 그 종자를 뿌리는데 굉장히 네.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그 다행히 한국에서 가실 분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직원 7,000명을 거느리는 가발 공장이 있거든요. 가발 공장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이제 물론 우리 교단 차원에서 뭐 자선 상사님이나 또 백낙천 교수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예. 그분들이 이 공을 들이고 교단에서 공을 들이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 버퍼를 받는 그런 행사도 하고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돼지를 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다든가. 네, 교당에. 예, 그리고 네. 직원이 7,000명이니까 되게 그 직원들의 이제 자녀들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직원이 되게 젊으니까 젊은 뭐 20대, 많아야 30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연히 이제 그 어린이 학교 교당 바로 옆에 이제 네. 유아원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서 교육을 잘 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 부모들이 또 그 유아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면서 또 교당의 교무님하고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예, 되죠. 인연을 맺게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이 일단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그 상당히 기반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예. 또 어린이집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잘 한다 그러면은 그 한국의 문화라든가 글이라든가 또 원불교의 문화라든가 좋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파하는데 그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아프리카 케냐 교당 본부식을 비롯해서 또 해외 오지에서 활동하는 원불교 교육자들, 교도들의 그런 따뜻한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됐을 것 같고요. 또 인도 라닥 역시 정말 특별한 곳 아닙니까? 또 불교 지역이기도 한데 그곳에 또 원불교 또 교당도 마련돼 있고 그래서 또 보람도 있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남미는 정말 우리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우리나라와는. 그곳 칠레 교당에서 교도님들을 접했을 때 우리 교무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고 반가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가보니까 어땠어요? 예, 말씀대로 이제 그 남미 여행을 했던 팀들이 11명이 갔었는데 네. 그 중에 9분 정도가 우리 원불교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칠레까지 갔으니까 교당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중에서 이제 7분 정도가 거기를 갔습니다. 네. 가가지고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가서 이제 저녁에 교당 그 마당에 있는 무슨 귤처럼 생긴 그런 과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직접 따가지고 씻어서 그것도 먹기도 예.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한두 시간 정도 네. 하고 또 법당에서 사진도 찍고 신부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왔을 때 그 교무님, 부교무님이 이제 계셨고 또 부교무님의 그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또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네.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딸이 이제 부교무로 거기 가니까 네. 이제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따님 교무님을 아마, 위해서 또 봉사를 하시는군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든든하니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니까 잘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칠레 교당은 교당 그 환경은 좋은데 약간 외지에 있습니다. 차를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교도님들을 확보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원불교의 그 이소성대 정신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뭐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예. 예, 잘 되리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고 해외 곳곳에 있는 우리 교당 기관을 순방하고 여행을 하면서 신사님 나름대로 마음에 좀 벅찬 그런 새로움도 있었고 또 그 교무님들 그 오지에서 고생하는 분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다녀오셔서. 사실 인도의 그 라다 교당이나 델리 교당은 교무님이 지금 그 상주하지 않는 그런 교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라다 교당은 건물이 1층 다 짓고 2층이 이제 뼈대만 올라가고 이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델리 교당도 건물은 어느 정도 지어졌는데 이제 상주하는 교무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어떤 교육시키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미용 교육이라든가 그 재봉 이런 의류 만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이제 그런 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교육이 거기에서는 좀 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네.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다 교당도 그러고 또 델리 교당도 그러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무님들이 준비된 네. 교무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일을 교무님의 어떤 그 역량으로 일을 예. 잘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의 종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뭐 힘 닿는 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해외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모처럼 스스로 좀 조용히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우리 교단의 성장, 세계 속의 원불교를 네. 보면서 또 보람도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한의원을 개원을 하셨어요. 네. 다시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 제가 그것은 계획했던 일인데 뭐 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라든가 운동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해서 뭐 이대로 그냥 매일 놀면서 지낼 수는 없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어떤 능력을 재능과, 예, 예. 능력을 사회에 좀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네. 있는 한 네. 한방 의료 또는 한방 건강 교육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힘닿는 한 예. 봉사를 하고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네. 해서 광주에 그 무등산 정심사 올라가는 그 큰 도로변에 한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의원을 개설해서 지금 네. 한 달 지나고 이제 2달째 들어가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환자들이 우리 신사님 또 함께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사님은 원불교 만나신 지가 거의 학창 시절에 만났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6살쯤 되니까 16살 중학교 3학년 때 중학생 처음 때, 예. 이제 원불교를 접했기 때문에 네. 뭐 한 53년째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입교하신 지 53년. 50, 네, 네. 그 정도.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중학교 서울 이제 동성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어울리던 그런 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중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박성수라고 지금 이제 본명은 박인혜 교무고 법원은 완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 전무 출신이 돼가지고 교무가 돼서 지금 작년 말로 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네. 지금 집에서는 뭐 여유롭게 이렇게 건강 관리하면서 잘 네. 지내고 있는 아, 지금도 박인혜 교무가 예, 연원이 그, 돼서 네. 서울 원남 이제 뭐 법설을 들으러 가자고 그랬던가? 중학생 친구한테 법설 들으러 가자고. 예, 그래서 법설이 뭔가 하고 이제 따라갔죠. 네. 친한 친구 말이니까. 그래서 예. 갔더니 서울 원남교당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신사님은 사실 고향은 장흥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 중학교 때부터 일찍이 서울로 유학을 가신 거네요. 부모님이 전라남도 장흥에서 이제 장흥 대덕이라고 이제 장흥에서도 맨 아래 바닷가 쪽 맨 아래 그 면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래도 교육열은 굉장히 높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가 뭐 너를 유학까지도 보내주마 뭐 그럴 정도로 저한테 예. 정말 대단한 교육열입니다. 예, 학구열을 네. 이제 좀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서울에 큰아버지하고 아, 또 뭐 누나들 이런 분들이 서울에 좀 계셨기 때문에 너 일찍부터 서울로 가라 하고 또 네. 큰아버지도 올려 보내라 이렇게 네.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올라간 거예요. 5학년 마치고 6학년 서울에서 1년 다니고 네. 중학교로 갔죠. 네, 정말 어찌 보면 그때는 철없이 그냥 부모님 아래서 놀기 바쁘고 그런 어린 학생이었을 텐데 이제 유학을 해서 훌쩍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에 갔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를 따라 원불교를 찾아가는 곳이 네. 원남교당이었어요. 그때 그 원남교당을 처음 찾아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의 장소는 아니고 그 이화동이라고 거기에 아마 2층에 이렇게 새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느낌으로는 한 뭐 10평이나 15평, 법당이 한 10여 평 정도나 되는 것 같았고, 이제 옆에 뭐 좀 취사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도 좋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만 앉으면 그냥 옆에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가. 그런 정도의 네. 환경이었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꾀죄져야 돼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아,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원불교가 이렇게 해서 법회도 보고 법설도 듣고 네. 하는 모양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다녔단 말이에요. 네. 뭐 한두 번 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질 수 있으셨어요? 마당에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그 여학생들하고 이제 법회를 토요일 날 오후엔가 법회를 봤는데 예. 여학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배들, 후배들 뭐 많이 나오고 남학생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탁구를 치고 또 여학생들 얼굴 보고 하는 재미로 사실은 처음에는 갔죠. 예. 법설보다는. 아, 예. 예, 법설 듣는 것보다는 이제 그 재미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습관이 되다시피 이제 토요일이면 가보고 싶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됐어요. 네. 그 당시 원남교당 이 학생회 활동이 뭐 왕성했죠. 선후배도 네. 많았고 네. 스승님들도 또 많았고요. 네.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 본다면 어떤 분들과 함께 또 활동을 했습니까? 그 학생 활동으로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오후에 주로 법회를 봤는데 학생들은 아마 한 20여 명, 예. 예, 그 정도 출석을 했던 것 같고 그 박인혜 교무가 박성수 교무가 이제 회장이었고 고등학교 우리 2학년 때 중앙대학교 불문과 교수를 한 그 김순경이라는 그 학생이 부회장 또 제가 여학생이 남학생 부회장은 저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이제 아, 좀 그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또 선배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봄 가을로는 뭐 그 주변 산이라든가 이런데 예. 야유회나 소풍도 왔었고 또 여름 방학 때는
익산 총부까지 내려가서 학생 훈련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정말 멋진 학생의 시절 또 청년기를 함께 교당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신사님 마음에 처음에는 탁구 좀 치고 여학생도 함께 만나고 뭐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지만 점점 공부하시면서 뭔가 우리 교법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새록새록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다닌 것은 이제 제가 좀 뭘 시작하면은 좀 끈기 있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3 때 이제부터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고 또 토요일이면 특별히 뭐 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고 해서 토요일 날 오면 그래서 법회 가는 일이 중요한 낙이 됐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중3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3 때 이제 또 대입 준비한다고 고3 때는 못 나갔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매주 교당 나가면서 네.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경호님들 설교 듣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 사춘기 시절에 저의 어떤 정신에 그 영적인 그런 뭔가 그 깨달음 원칙이나 예. 깨달음까지는 네. 아니지만 하여간 영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불교를 계속 다니게 됐고 오불교 그 교리라든가 뭐 이런 내용에서는 이제 제가 느끼고 뭐 이제 그런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아, 이렇게 우리 신사님이 청소년기에 원불교를 만나서 공부하고 또 두루두루 소중한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신사님 마음에 항상 표준 삼고 원칙이 됐던 그 무엇 어떤 걸까요? 예,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꾸준히 이렇게 탯줄을 잡고 공부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무엇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우선 이제 우리 개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개벽되지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개교표가 그 너무 우리 좀 그 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고 그런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에서 뭐 즉심시불이니 또 일체유심조니 이런 그 말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나 정신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개조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고 따라서 자기 운명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라든가 자기 이런 그 갈 길도 결정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자기의 어떤 주대 주관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거 이런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개교 표어를 비롯해서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라는 네. 법문 또는 일체유심조 네.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짓는 바라는 법문. 네. 그러니까 우리 신사님은 지금 전공하고 계신 거 또 이 한의학도 다 연결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난다는 그 법문을 덜 중학교 시절부터 중심에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대학을 원광대학교 한의학을 네. 전공을 하시게 됐는데 이 과정이 참 특별하단 말입니다. 좀 네.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대나 한의대는 사실 그 시절에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게 된 어떤 그 아주 분명한 계기가 있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거의 독서실에서 뭐 잠을 자고 그다음에 낮에는 학교 갔다 와서 독서실에서 자고 또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군요. 몇 달간 예. 하다 보니까 72년도 9월에 고3 때 이제
기흉이라는 병이 와가지고요. 기흉? 기흉이라고 예, 어떤 이제 병인가요? 이 사람이 한참 성장할 때 청소년기 시절에 성장을 할 때 이 신체적으로 쭉 네. 커지는데 우리 몸에 이제 내장 그 중에서 폐가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폐가 좀 약해지게 돼요. 덩치는 커지는데 폐가 네, 이렇게 안 늘어난 네. 상태가 됐을 때 외부의 충격이 외부의 어떤 자그마한 충격이라 하더라도 폐포가 터지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러면 이제 폐포에서 공기가 이제 그 늑간 사이로 갈비 사이로 공기가 새어 나가가지고 그 공기가 거기에 이제 쌓이게 되면 폐에 압력을 미쳐가지고 숨이 답답해지고 기침 나오고 통증도 느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 서울대병원에서 그때는 제일 큰 병원이 서울대병원이고 또 학교에서 바로 고등학교에서 가까운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니까 거기에 이제 입원해서 처치받고 또 처치하는 것은 이제 공기를 빼내고 그 터진 상처가 자연히 아물면은 이제 뭐 퇴원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했는데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해가지고 한 3차례 재발해서 고3 때 한참 공부해야 예, 될 예. 시기인데. 그 9월 달에 네. 그래가지고 3차례 재발하고 결국은 3번 재발하니까 이제 4번째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개용 수술로 그것을 마감을 했어요. 이제 뭐 수술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와중에서 수능은 가서 봤고 그때는 이제 예비고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전국 학생들의 절반 정도만 합격을 했어요. 네. 대학을 그 예비고사 합격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험은 그래도 뭐 합격했는데 대학을 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시험 보는 거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재수를 하게 됐죠. 네. 얼마나 정말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재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또 2, 3개월 했는데 한 11월쯤에 다시 이제 오른쪽이 또 그런 거예요. 그 고3 때는 왼쪽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대병원 가서 또 한 2번 정도 처치 받았는데 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아버님이 너 저쪽에 가면은 침을 잘 놓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침을 한번 맞으러 가자 네, 그러니까. 한의원으로 이제 예, 갔었네요. 예.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그 침술이라는 것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병을 못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침으로 병을 고치겠냐고요. 막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가자고 큰아버님 사정하셔가지고 간 곳이 이제 권도원 박사라고 그분이 한의사인데 그분이 하는 이제 팔상체질침을 놓는 분이에요. 팔상체질침이라고 요즘에 하나의 학문으로 임상 학문으로 이제 침술이 한 분야로 이렇게 지금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걸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그때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랬으니까 답답하고 기침도 나오고 이제 통증도 있고 그런 상태에 가서 침을 한번 맞았는데 그것도 무릎 아래 또 팔꿈치 아래 거기만 놓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침을 이제 쭉쭉 놓고 나니까는 숨쉬기가 편해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기침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병이 거의 한 80% 나은 것 같아요. 한 번 침 맞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마약을 묻혀가지고 나를 현혹시키는 모양이다. 서울이 진짜 눈 감으면 눈 그렇게 감으면 생각을 코도 베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는 데라 그러더니 예. 이게 아픈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약간의 증상이 또 조금 그 처음에 침 맞고 났을 때는 좀 더 해서 이제 또 가서 맞고 해서 일주일 동안 딱 침을 맞았는데 이제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정상 상태로 아프기 전 상태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약도 권하고 하는데 저는 약은 먹으라 말을 않고 침만 일주일 딱 맞고 병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그 병으로 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제가 운동도 많이 하고 예. 군대도 갔다 오고 네. 뭐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기흉이라는 병으로 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그래서 이 한의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그래서 제가 네. 침술이라는 데 진짜 대단히 아주 큰 흥미를 갖게 됐고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원대 한의대로 지원을 했죠. 원대는 또 뭐 학생회 때 이제 훈련도 다니고 해서 또 종립학교 가니까 친근감이 예,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셨어요. 예. 그리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1회 네, 예. 입학생으로 이렇게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신사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사실 고3의 위기가 많았고 많은 그 병 중에서 아픔이 많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무난히 건강을 회복하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 같고 네. 마음껏 대학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제가 아프고 하던 시절을 지금 그때는 뭐 저도 아프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철이 없었겠죠. 그러고 제가 자식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해를 못했는데 그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2살, 3살 때 유학 보내가지고 19살, 7년 후에 결과가 네. 그렇게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리고 돈이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상심이 네. 컸을까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뭐 전답을 다 거의 다 팔다시피 하고 네. 빚내고 해가지고 병원비 되고 그래도 자식을 살릴 욕심으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신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죠. 네. 정말 네. 그리고 부모님의 그 큰 은혜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의사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한의원을 이렇게 개원을 하셨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학창 시절을 마치고 한의사가 되고 보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만큼 안다 하더라도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학교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스승님들 밑에서 몇 년간 더 뭐 공부를 해가지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예, 하신 거네요. 예, 예. 해서 이따가 이제 자신 생기면 사회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병원에 수련의로 남게 됐죠. 그래서 1회는 그러고 이제 중간에 제가 3년은 1회로 다녔고 그 다음에 군대 아까 이제 군대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몸 때문에 이제 뭐 현역으로 입대는 안 됐고 이제 그 방위 그걸로 해서 이제 1년 2개월 군대 생활하고 2회로 나머지 3년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회 3년, 2회 3년 이렇게 해서 저는 1.5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졸업해서 2회에서 처음 이제 인턴을 뽑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턴이 됐죠. 그래서 4명 인턴을 뽑아가지고 익산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그게 이제 가을쯤에 제가 아무래도 익산보다는 고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장흥으로? 아니 광주 쪽, 예. 고향 쪽으로 하는 게 네. 좋겠다 해서 광주 병원으로 지원을 해서 광주 병원으로 옮기게 됐죠. 뭐 우리 그 수련관이 3년이었습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 해서 3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3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1년은 이제 그 침구 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침구를 전문적으로 침을 놓는 그런 방에서 제가 네. 근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것은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라고 그러면은 환자를 직접 이렇게 일선에서 환자도 보고 네. 또 그럼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도 얻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엇보다 고향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반가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으로 정말 아픈 아들, 앞이 캄캄해 보였던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네. 한의사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어엿하게 고향에 내려와서 개원을 했을 때 누구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침 좀 많이 놔드렸어요.
그러셨죠. 이제 부모님은 이제 광주, 저는 광주, 이제 장흥이라는 장읍에 있었고, 네. 부모님은 장흥군 대덕이라는 곳에, 거기서 한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가까워졌죠, 이제. 네. 차 뭐, 시외버스 한 번만 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곁에서 이제 자주 이제 찾아뵙고, 네. 또 뭐 할 수 있는 한 또 효도도 하고 이제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4년 반 동안 고향에 살았는데 그 저희 이제 집사람이 아내가 본래 이제 광주가 이제 집이고 나주가 고향인데 광주에 이제 식구들 뭐 오빠들 또 부모님들 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꼭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고향에 가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또 테니스 좋아하니까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생활에 이제 젖을만 했는데 이제 이 집사람이 하도 이제 막 이제 아주 세게 막 조르는 거예요. 가자고. 안 그러면은 나 혼자 예, 간다고. 또 자녀 막 이런. 교육도 있으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반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광주 병원으로 오게 됐는데 광주 병원을 제가 떠날 때도 다시 고향 가서 그럼 몇 년 있다가 다시 와라. 우리 황 선생은 와서 이제 광주 병원에서 교수하면서 제목이 좀 돼주라 이런 말들을 많이 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게 됐죠. 88년도 이제 10월부터 다시 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박사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 발령은 아니고 과장으로서 근무를 시작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90년부터 제가 이제 박사학위도 이제 90년, 89년도에 박사학위 마치고 90년에 교수, 이제 한의대 교수 발령을 받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까지 예. 31년 꼬박을 원광대교 광주 한방병원에서 교수로 병원장으로 네. 뭐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광주 이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의 역사의 산 증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새로 이렇게 또 시작하는 면면을 다 지켜보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병원이 또 일어설 수 있도록 교립대학 병원이 네. 일어설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광주 한방병원 근무하면서. 역시 거기에도 그 우리 원불교 정신 이소성대 정신이 이제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도 한 뭐 200평, 300평 이 정도 82년도인가 월산 일동으로 왔는데 거기는 이제 340평으로 건물이 조금 더 커졌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이제 3월에 지금 현재 풍암지구에 있는 그 건물로 왔는데 현재 풍암지구 거기는 한 4년간 우리 재단에 이제 어른님들이 쭉 다니시면서 10곳 이상을 보셨어요. 광주에서. 네. 어디로 정말 한방병원 공들여서 찾은 그런 곳이군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 4년에 걸쳐서 이제 찾아가지고 7,700평 산하고 예. 이제 대지 포함해서 7,700평에다가 건평을 3,500평으로 지어가지고 네. 거의 10배 커져버린 거죠. 건평으로 따지고. 예. 대지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어제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 그런 정말 한방병원을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공기가 굉장히 청정하죠. 이제 이루게 됐는데 그 과정을 저는 쭉 거기서 일반 과장으로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올 때는 진료부장 그 풍암동으로 올 때는 진료부장을 했었고 거기 와서 이제 또 한 2년 지나서 제가 병원장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을 쭉 보고 그 역사의 한 산 증인으로서 뭐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또 제 역할을 해오고 막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광주 한방병원 이 법당이 항상 함께 위치해 있고 네. 교무님이 주재하면서 직원 법회가 매주 이루어졌고 네. 특히 교도 회장으로 병원에 우리 신사님이 또 큰 역할을 하셨어요. 네.
일반 다른 뭐 병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뭐 IMF며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병원장 비롯해서 직원들, 또 법당 교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잘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또 그렇게 지금까지 잘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1997년에 이제 IMF를 맡게 됐는데 제가 98년 이제 3월부터 병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IMF에 바로 그 여파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편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IMF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 그 호황기라든가 좀 잘 될 때 너무 흥청망청 좀 어려울 때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살림을 너무 흥청망청 하다 부도가 나는 식의 이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그런 개교 표어가 생각이 나서 네. 그것을 우리가 그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IMF도 맞이하게 됐고 모든 일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다. 우리 병원도 다시 그 정신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물론 어렵지만은 또 아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의 그 몸도 치료해 주지만은 마음도 치료해 주는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해 주는 병원이 되자.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도 그러고 어디 가서든가 제가 이 의사들이라든가 병원 직원들은 아픈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그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위에 있다고 감 노릇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항상 약자의 그 아픈 마음을 좀 다스려 줄 수 있고 또 그 환자들이 뭘 원하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환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환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그 마음을 유래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런 점을 강조를 많이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때도 결국 원불교 교법 정신이 우리 신사님 마음 깊이 담겨져 있었고 그 실천을 놔두었기 때문에 병원 또 임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잘 극복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장으로 또 재임하던 시절의 이 의료진의 마음, 병원 운영하면서 네. 우리 신사님이 또 늘 마음에 두고 항상 유념하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뭐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의사가 된 이제 학창 시절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공부하던 시절도 그러고 의사가 된 뒤로도 그러고 인술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거든요. 옛날부터 인술이라는 건 의사는 그 인술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인술이 뭔지 깊이 생각을 뭐 해볼 기회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했더니 결국은 인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 마음에 흡족하고 우리 만족을 하겠는가. 그것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오늘 환자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의 네. 마음으로 환자들의 어떤 심정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바로 인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자기한테 와서 따뜻하게 병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병을 잘 낫게 해주고 치료비 적게 들어가게 하고 빨리 낫게 해주고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해주게 되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뭐 환자가 없어서 걱정한 일도 없고 또 돈을 못 벌어가지고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없고 환자들이 계속 모이고 이제 많이 오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이제 살아왔고 또 지금도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정말 모든 의사가 모든 병원 임직원들이 늘 내가 환자라서
병원을 갔을 때 그 신경으로 네. 환자를 대한다면 모든 환자들이 정말 육신의 병 물론 고치려고 하지만 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도 좀 함께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하는 것부터가 네. 큰 불공이 될 텐데요. 네. 우리 신사님이 그 법문, 그 뜻을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사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환자들과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남광주 교당의 신산 황신원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신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